자, 그럼 지금부터 탄탄 실력 다지기로 마지막 통계 파트의 단원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문제입니다. 1번은 지금 2019년도 2회차 기출문제인데요. 줄기와 입그림에 대해서 해석해내는 문제예요. 자, 1번에서 묻고 있는 것은 13명의 봉사활동 시간 중에서 25시간 이상인 학생의 수를 구하라고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요구하는 25시간 이상인 학생의 수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줄기에서 먼저 며칠 찾아야 될까요? 그쵸? 2 이상인 칸을 봐야 할 텐데, 자, 25 이상이니까 여기서 입그림에서는 6부터가 가능할 거예요. 25 이상이어야 되니까 여기 지금 25는 없고요. 26부터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26, 27, 28 그리고 30번대에서 1, 2, 5, 6 이렇게 해서 총 7명이 25시간 이상을 봉사했네요. 그러면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2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2번에서는 마찬가지 줄기와 입그림인데요. 얘도 기출문제예요. 자, 여러분 지금 1번도 그렇고 2번도 그렇고 기출문제에서 이런 방식으로 출제가 되는구나. 유형을 파악하면서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2번 문제를 돌아와서 이제 2번은 20명의 윗몸 일으키기 횟수를 조사해서 나타낸 거예요. 여기서 6번째로 많은 학생의 횟수를 구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윗몸 일으키기 횟수가 가장 많은 횟수는 몇이겠어요? 그쵸? 66이겠죠. 그러면 6번째로 많은 횟수를 보려면 뒤에서부터 거꾸로 와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이 줄기와 이 그림의 순서는 이 각각 별량을 나타낸 순서는 이게 작은 수부터 큰 수로 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6번째 뒤에서부터 세워주면 되겠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49가 바로 6번째로 많은 횟수가 되겠지요. 그러면 지금 줄기는 10의 자리 그리고 잎은 1의 자리니까 49라고 읽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요. 자, 3번으로 넘어갑니다. 3번에서는 1분 동안의 줄넘기 횟수를 조사해서 나타낸 것인데 잎이 가장 많은 줄기를 물어보고 있어요. 자, 이거는 줄넘기 횟수가 가장 많은 잎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 도수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잎이 가장 많이 있는 자료의 개수가 가장 많은 줄기를 물어보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잎의 개수가 가장 많은 자료 혹은 별량의 개수가 가장 많은 줄기는 여기 30번대가 되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개의 개수를 갖고 있는 줄기는 바로 3이니까 답은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4번입니다. 자, 4번은 하루 휴대전화 통화 시간을 20명에 대해서 조사했고요. 그 다음에 통화 시간이 30분 이상 90분 미만인 학생의 수를 구하라고 하고 있어요. 이것도 도수인 거죠. 도수분포표에서 도수를 물어보는 문제가 작년에 이렇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에서 요구하는 대로 30분 이상 90분 미만에 대해서 우리가 도수 계급을 찾아야 돼요. 그러면 지금 30분 이상 90분 미만이니까 90, 30 이렇게 두 개의 범위, 두 개의 계급이 해당이 되겠네요. 그러면 각각에 해당되는 도수는 8과 5이니까 8 플러스 5를 해서 13.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5번입니다. 5번에서도 도수분포표 문제인데요. 마찬가지 기출문제예요. 자, 이 2019년도 1회차에서는 A의 값, 그러니까 도수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총 도수를 알려주고 그 다음에 빈칸, 빵꾸나 있는 도수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였죠. 그러면 총 20명인데 남아있는 도수, 나와 있는 것은 3, 7, 5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20에서 나머지를 모두 더해서 빼주면 되겠죠. 그러면 3 플러스 7 플러스 5니까요. 20에서 결국은 15를 뺀 것과 마찬가지. 그래서 계산 결과는 5가 되고요.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넘어가서 6번 보겠습니다. 6번에서는 이제 메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도수분포표이죠. 2018년도 1회차 기출입니다. 자, 여기서는 지금 이제 평창 올림픽에서 획득한 메달의 개수에 따른 상위 20개국을 조사해서 나타낸 도수분포표이다. 이 중에서 대한민국은 17개의 메달을 획득했고요.
그러면 이제 물어보는 것은 17개가 속하는 계급의 도수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17개의 메달이 계급 중에서 어디에 포함되는지를 먼저 살펴보아야겠죠? 각각의 계급을 보니까 0 이상 8 미만, 8 이상 16 미만, 16 이상 24 미만이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데 17개 메달이니까 어디에 포함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16 이상 24 미만이라는 계급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 해당 계급의 도수를 파악하면 4가 되네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7번 넘어갑니다. 자, 7번에서는 30명의 학생이 하루 동안 스마트폰 사용한 시간을 조사해서 나타난 도수 분포표이다. 그 중에 A의 값을 구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이 7번 문제가 5번 문제랑 딱 똑같죠? 그죠? 도수 분포표를 주고 나서 총 도수를 주고요. 그리고 중간에 모르는 도수를 하나 주어서 그 도수를 구할 수 있도록 하는 문제입니다. 이게 2017년도 2회차에 나왔고요. 또 아까 5번은 2019년도 1회차에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출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셔야 하냐면 기출이 나왔다? 그럼 다시 나올 수 있다. 교육과정이 바뀌어서 그 내용이 추가되거나 빠지거나 그렇게 되지 않는 이상 그 문제는 반복될 확률이 높습니다. 실제 기출문제 여러 번 풀어봐서 알겠지만 반복되는 유형의 문제들이 항상 나와요. 항상 같은 개념은 비슷한 유형으로 반복돼서 출제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5번과 7번이 같은 유형으로 나왔다는 것은 이번에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익숙해지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7번으로 돌아와서 자, 30명의 학생이 총 인원인데요. 그 중에 A를 물어봤으니까 나머지 30에서 5, 7, 6, 4를 더한 것을 빼주면 되겠죠. 그럼 식을 세우면 어떻게 돼요? 30에서 마이너스 5 플러스 7 플러스 6 플러스 4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 30 마이너스 계산했을 때 20이라는 값이 나오고요. 그러면 8 이렇게 해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8번 넘어갑니다. 8번에서는 이제 히스토그램 문제가 나왔어요. 히스토그램은 도수 분포표와 비교했을 때 그렇게 자주 출제되진 않습니다. 5개년 기출 중에서 한 번 이 2016년도 1회차에 나왔었는데요. 그렇다고 여러분 이것이 안 나온다고 할 수 없는 것은 이것도 기본적인 내용, 도수 분포표와 더불어서 통계 자료를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도 충분히 풀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충분히 풀 수 있는 내용이고요. 자, 그럼 한번 8번을 보면 20개 도시에서 미세먼지 농도를 조사해서 나타난 히스토그램인데 이 중에 미세먼지 농도가 40 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 이상인 도시의 개수를 물어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이 히스토그램에서 이런 이 40mg 퍼 세제곱미터 이상인 도시의 개수를 구하기 위해서 여기서 그래프를 한번 봅시다. 자, 여기 해당되는 그래프가 뭐뭐가 있어요? 네, 40 이상이니까 이렇게 여기에 이 두 개의 막대에 대해서 해당하겠지요. 그럼 각각의 도수를 한번 보면 자, 여기는 어떻게 돼요? 그렇죠. 5가 되고요. 그 다음 옆에 것은 지금 여기니까 이렇게 1에 해당하겠죠. 그러면 이상인 도시 개수니까 이 5와 1을 합쳐서 구해주면 답이 6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9번 문제입니다. 9번 문제도 기출 문제예요. 이제 이거는 2015년도 거여서 이제 5개년은 포함되지 않지만 이제 6년 전 기출 문제이니까 또 같이 눈여겨서 보면 되겠어요. 아까는 이제 8번은 2016년도 1회차였고요. 이 문제는 2015년도 1회차입니다. 자, 그럼 보면 이제 문제에서 학생들이 실시한 봉사활동 시간을 조사해서 히스토그램으로 나타낸 것이다. 봉사활동을 15시간 이상, 18시간 미만으로 실시한 학생의 수를 물어보고 있어요. 자, 그럼 마찬가지 아까랑 같은 유형이죠. 15시간 이상, 18시간 미만을 찾아야 하니까 어디에 해당할까요? 그죠? 이 막대 여기에 해당하겠죠. 그러면 이때의 학생의 수, 도수의 수를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8명이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0번입니다. 자, 10번부터는 이제 경우의 수로 이제 주제가 바뀌었어요. 이건 이제 2020년도 1회차 작년에 기출되었던 문제입니다. 자, 경우의 수 어렵지 않지요.
굉장히 기본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지금 보니까 주사위를 한 개를 던졌는데 홀수의 눈이 나오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하고 있어요. 자, 홀수의 눈은 어떤 경우가 있나요? 1, 3, 5 이렇게 가지죠. 주사위가 6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5까지만 홀수가 해당됩니다. 그럼 몇 개가 나와요? 네, 3개가 나오니까 답은 그쵸, 3번이 되겠어요. 자, 11번입니다. 11번도 2019년도 1회차 기출문제. 자, 이때는 어떻게 냈냐? 4개의 빵과 서로 다른 2개의 쿠키를 판매하고 있다. 지금 서로 다른 종류예요, 다. 그럼 총 6개의 종류인데 이 제과점에서 간식 1개를 사는 모든 경우의 수를 물어보고 있어요. 자, 간식의 종류는 총 몇 개? 6개. 그러면 그 중에 1개 사는 경우의 수는 그쵸, 그것도 6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넘어가서 이제 12번 볼 텐데요. 자, 12번. 12번에서는 어느 분식점의 메뉴판을 보고 식사와 음료를 한 가지씩 주문할 때 선택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물어봅니다. 자, 여러분 이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셀 수 있는 것보다 이제 공식을 쓸 때가 왔어요. 식사와 음료를 한 가지씩 주문한다 라는 말은 사건이 동시에 일어난다 아니다? 동시에 일어난다. 왜냐하면 식사를 반드시 하나 시키고 동시에 음료를 하나 시켜야 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식사에 대한 사건 3가지가 음료 3가지와 동시에 일어난다는 거죠. 그럼 동시에 일어날 때는 더하나요? 곱하나요? 네, 곱해줍니다. 자, 동시에 일어나는 것은 총 3가지 곱하기 3가지니까 9가지 해서 답은 4번이 되겠어요. 자, 여러분 이것이 머릿속에 잘 그림이 안 그려진다? 그럼 이렇게 해볼 수 있어요. 자, 식사를 김밥 하나에 대해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뭐가 있어요? 콜라, 사이다, 주스 각각 하나씩 모두 대응이 되죠. 그럼 떡볶이는 어때요? 떡볶이를 골랐을 때 음료는 콜라도 되고요, 사이도 되고요, 주스도 됩니다. 국수를 한번 볼까요? 국수를 골랐을 때 콜라를 마실 수도 있고요, 사이다를 마실 수도 있고 주스를 마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 메뉴에 대해서 각각 3가지씩 지금 경우의 수가 나온 거니까 3가지씩 3종류가 나와서 9가지 이렇게 계산하는 거랑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방금 이렇게 예시를 들어서 해도 9가지가 나오고 이제 곱의 이런 계산 공식을 사용해도 마찬가지로 나온다는 거. 여러분이 이제 이런 과정도 알아두면서 이제 이걸 빨리 해서 이 과정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넘어가서 13번입니다. 자, 13번에서는 길찾기예요. 근데 어떻게 되냐면 A에서 B까지 그리고 B에서 C까지 가는 길찾기인데 지금 문제는 결국 A에서 B를 거쳐서 C까지 가는 방법. 다 지금 사실 모든 루트가 다 B를 향하고 있어요. B를 거치게 되어 있는데 그럼 이 방법들은 그래서 모두 몇 가지냐라는 거예요. A에서 B까지 가는 방법은 몇 가지? 3가지. B에서 C까지 가는 방법은 몇 가지? 2가지. 그쵸? 자, 그러면 이걸 구하기 위해서 이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느냐 아니면 동시에 일어나지 않느냐를 봐야 합니다. 자, 무조건 A에서 C까지를 가야 하니까 A에서 B까지, B에서 C까지는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이 동시에라는 말이 여러분 이게 갑자기 하나, 둘, 셋 하면 짠! 이렇게 동시에 그 동시가 아니라 한 번에 일련의 사건들이 동시에 함께 일어나느냐를 봐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은 예를 들어서 사건 A가 일어나면 B가 일어날 수 없고 사건 B가 일어나면 사건 A가 일어날 수 없다는 뜻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A에서 B까지 가는 사건 그리고 B에서 C까지 가는 사건 이것이 각각이 일어나야만 그 뒤에 후차적인 사건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 되는 거죠. 자, 돌아와서 여러분 그러면 이제 A에서 B를 거쳐서 C까지 가는 방법은 모두 몇 가지냐고 물었는데 이게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니까 3 곱하기 2를 해야 구할 수가 있죠. 그러면 몇 가지예요? 네, 6가지 해서 답은 4번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까처럼 이제 12번에서 우리가 원리적으로 좀 더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런 거예요. 자, A가 가는 길이 이렇게 가는 길이 있어요. 그럼 이렇게 갔을 때 또 뒤에 B에서 C까지 가는 방법은 몇 개예요? 그렇죠, 2가지. 그럼 B, A, B 이렇게 일직선으로 가는 것은 걔도 마찬가지. 이렇게 가는 거 2가지.
그럼 여기서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이렇게 또 두 가지죠. 그러니까 세 가지에 대해서 두 가지 방법이 각각 다르니까 곱하기를 해준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럼 넘어가서 이제 14번을 한번 볼게요. 14번에서는 100원짜리 동전 1개와 주사위 1개를 동시에 던질 때 나오는 모든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합니다. 자, 그럼 100원짜리 동전은 어떤 경우의 수가 나올 수가 있나요? 그쵸, 두 가지. 왜냐? 앞면, 뒷면이니까. 자, 그리고 동시에 주사위도 1개를 던져야 합니다. 그러면 6가지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걸 계산했을 때 답은 12가지니까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15번이에요. 15번에서는 1에서 5까지의 자연수를 이제 각각 적어 놓았는데 이 중에서 임의로 하나를 꺼낼 때 홀수가 나올 확률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경우의 수를 지나서 확률 문제인데요. 이런 식의 유형, 그러니까 뭐 주머니 안에 구슬이 들어있거나 뭐 카드가 들어있거나 그래서 몇부터 몇 가지의 수가 이렇게 적혀 있는데 그 중에서 홀수 혹은 짝수 혹은 뭐 몇 이상의 수, 몇 미만의 수 이런 식으로 어떤 수에 대해서 범위를 주고 그것이 나올 확률에 대해서 출제가 자주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그 중에 그런 문제들 중에서 하나가 이제 15번이죠. 15번. 그러면 임의로 1부터 5까지 중에서 하나를 꺼낼 때 홀수가 적힌 구슬의 확률. 자, 이거 어떻게 구하냐요? 네, 확률은 여러분 전체 사건이 일어날 경우의 수분의 해당 사건에 대해서 이제 분수로 표현해주면 되는 거죠. 그럼 전체는 1에서 5까지니까 총 5가지가 있는데요. 이 중에 홀수가 적힌 홀수는 1, 3, 5니까 3가지가 돼요. 그래서 홀수가 적힌 구슬이 나올 확률에 대해서 묻게 된다면 5분의 3,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이제 16번입니다. 16번. 주머니 안에 1부터 7까지의 자연수가 각각 적혀있는 구슬이 있는데요. 이 중에 하나를 꺼낼 때 3의 배수가 나올 확률을 물어보고 있어요. 자, 그럼 전체 경우의 수분에 이제 해당 사건에 대한 경우의 수인데요. 해당 사건의 수는 3의 배수니까 어떤 수가 가능하겠어요? 그렇죠. 3과 6이 가능하죠. 그러면 총 전체 경우의 수는 7가지 중에서 3과 6인 2가지가 이제 확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을 골라주면 돼요. 자, 넘어가서 17번입니다. 17번도 같은 유형이죠. 주머니 속에서 검은 공 5개와 흰 공 2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임의로 1개 공을 꺼낼 때 검은 공이 나올 확률이 얼마냐고 물어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전체 개수는 총 몇 개가 되어 있나요? 네, 5개와 2개를 합해서 총 7개고요. 그 중에서 이미 한 공을 꺼내는 거니까 검은 공이 나올 검은 공의 개수는 5개가 돼요. 그래서 검은 공이 나올 확률은 7분의 5가 되어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그러면 검은 공이 아니라 흰 공이 나올 확률에 대해서 물어봤다면 어떻게 대답할 수가 있을까요? 그렇죠. 7분의 2라고 대답하면 되겠죠. 자, 좋습니다. 자, 그럼 넘어가서 18번입니다. 18번에서는 정육면체 모양의 주사위를 한 번 던질 때 1의 눈이 나올 확률에 대해 물어봐요. 자, 주사위는 이제 여러분 알고 있는 그 정육면체인데 이 중에 1의 눈이 나올 확률이니까 그냥 1, 1가지의 경우가 되겠죠. 그럼 전체 경우의 수가 될 수 있는 것은 1부터 6까지의 모든 눈, 그러니까 6개의 경우의 수 중에서 1의 눈이 나올 딱 1가지를 고르는 거니까 6분의 1에서 답이 4번이 되겠어요. 자, 그럼 넘어가서 이제 19번입니다. 19번에서는 상자 안에 1부터 9까지의 자연수가 각각 적혀있는 구슬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임의로 1개 구슬을 꺼낼 때 4의 배수가 나올 확률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자, 1부터 9까지 총 경우의 수는 전체는 9개입니다. 그 중에서 임의로 1개를 꺼냈는데 4의 배수가 나올 확률, 그러니까 4의 배수의 경우의 수는 4와 도, 8, 이 2가지가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9개 중에서 2가지의 경우가 되어서 9분의 2, 그러니까 답은 2번이 되겠어요. 자, 이제 넘어가서 20번입니다. 20번에서도 확률의 문제인데요. 이제 여기서는 남자 4명, 여자 5명으로 이루어진 동아리 중에서 대표 1명을 정한다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제 대표 중에서 여자가 뽑힐 확률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자, 이 문제는 아까 봤던 17번 문제와 동일한 유형인데요. 검은 공 5개, 흰 공 2개 중에서 임의로 하나 꺼낼 때 검은 공이 나올 확률에 대해서 물어봤던 문제와 똑같은 유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전체 경우의 수 중에서 해당 사건에 대해서 정리해봐야 될 텐데 전체 경우의 수는 얼마가 되나요? 그렇죠. 총 9명이고요. 그 중에 이제 대표 한 명을 뽑을 때 여자가 뽑힐 수 있는 확률. 그러면 여자에 대한 이제 5명이라는 것이 확률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9분의 5가 이제 확률이 되고요.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21번입니다. 21번에서는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질 때 소수의 눈이 나올 확률을 물어보고 있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소수라는 것은 뭐 0.1, 0.3 이런 소수가 아니라 어떤 소수예요? 네, 자기 자신과 1만을 약수로 가지고 있는 수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1부터 6까지의 눈 중에서 어떤 것이 가능할까요? 그렇죠. 2와 3과 5이라는 숫자가 가능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모든 경우의 수는 6가지고요. 그 중에서 소수의 눈은 3가지니까 6분의 3 이렇게 쓸 수 있는데 6분의 3은 약분이 가능하죠. 3, 2는 6 해서 2분의 1이 이제 확률이 되겠습니다. 그럼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이제 넘어가서 22번입니다. 자, 22번에서는 1부터 9까지의 숫자가 각각 적혀있는 9개의 구슬이 있는데 이 중에 임의로 하나를 꺼낼 때 3의 배수가 나올 확률을 물어보고 있어요. 그럼 이제 전체 경우의 수는 1부터 9까지니까 9가지가 되겠죠. 9가지 중에서 3의 배수는 여기서 여러분 얼마나 돼요? 3이 되고요. 6이 되고요. 9까지 되겠네요. 그러면 9분의 3이니까 이게 약분 한번 할 수 있네요. 3분의 1이 되어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23번으로 갈게요. 자, 23번에서는 또 이제 주사위 문제예요. 한 개의 주사위를 한 번 던지는데 4의 약수의 눈이 나올 수 있는 확률. 자, 그러면 전체 주사위에 던지는 눈의 개수, 그러니까 전체 경우의 수는 1부터 6까지니까 6분의 1로 가는데 4의 약수로 물어보고 있어서 1, 2, 4 이렇게 3가지가 될 수 있겠죠. 그럼 6분의 3이 되고요. 이제 계산하면 이제 2분의 1 이렇게 해서 답이 1번이 나오겠네요. 이제 넘어가서 24번 보겠습니다. 24번은 20번과 아주 동일한 유형의 문제이죠. 24번에서는 남자 2명, 여자 3명으로 이루어져 있는 모임인데요. 이 중에 대표 한 명을 정할 때 남자가 뽑힐 확률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그럼 전체 경우의 수는 몇 명인가요? 네, 2명, 3명을 더하고요. 그 중에 대표 한 명을 정하는데 남자가 뽑힐 확률을 물어보고 있으니까 이 중에 이제 이 사건에 대한 수는 2가 되겠죠. 그래서 5분의 2가 이제 정답이 되고요. 답은 그럼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25번입니다. 자, 25번에서는 이제 12명의 태어난 달을 조사했는데 이 자료의 최빈 값을 물어보고 있어요. 자, 이제 확률은 지나갔고요. 여러분 이제 대표 값에 대한 문제입니다. 최빈 값이라고 하면 이제 대표 값 중에서 한 가지였죠. 대표 값은 총 3가지가 있었어요. 어떤 거? 네, 평균이 있었고요. 그쵸, 중앙값이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최빈값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25번은 그 중에 최빈값에 대해서 출제가 되었던 기출문제예요. 자, 그럼 최빈값은 무엇이냐? 가장 도수의 개수가 많은 별량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 이제 하나씩 정리를 해봐야겠네요. 지금 순서와 상관없이 자료가 나와 있으니까 가장 빠른 달부터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자, 보면 이제 2월부터 시작이죠. 2월 했고요. 그 다음 또 2월 있네요. 2월. 그 다음 몇 월이에요? 네, 5월. 5월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개가 있어요. 왠지 느낌이 오죠? 자, 그 다음 몇 월? 그렇죠. 7월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0월이 3개가 있어요. 그럼 결국 이렇게 적을 수가 있는데 이 중에서 여러분 가장 많이 등장했던 자료는 몇이에요? 네, 5월이 가장 많았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26번입니다. 26번에서는 마찬가지로 최빈값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자, 최빈값인데
어느 양궁 선수가 화살을 10번 쏜 점수인데 이 자료에서 가장 많이 나온 점수의 종류를 물어보고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 아까 25번에서 했던 것처럼 이 도수 자료를 순서대로 먼저 정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제일 낮은 점수인 7점부터 한번 살펴봐야겠네요. 자, 7점은 몇 개인가요? 7점 하나, 둘, 셋, 3개. 그럼 7을 3번 써주면 되고요. 그 다음 높은 점수가 8이니까 8은 하나, 둘, 셋, 넷. 8은 4개고요. 그 다음 써야 되는 것이 이제 9. 9는 2개가 있네요. 9 2개, 마지막 10 이렇게. 그럼 여기서 가장 많이 나온 자료 점수는 그렇죠. 8. 4번 나온 8이 되겠어요.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자, 27번 넘어갑니다. 27번은 총 10명의 수학 성적을 조사한 건데요. 마찬가지 최빈값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자, 최빈값 이것도 마찬가지 같은 방식으로 풀 수 있죠. 자, 가장 작은 점수, 가장 낮은 점수인 50점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50점 한 번 나왔고요. 65점이 2번 있네요. 65점 2개. 그 다음 높은 점수는 70점이니까 70점이 하나, 둘, 셋, 넷, 4번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이 80점, 그 다음에 95점, 그 다음이 100점 이렇게 해서 최빈값을 지금 살펴보니까 가장 많이 등장한 자료 수는 70, 4번 등장한 7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학 성적의 최빈값은 2번이 되겠네요. 자, 넘어가서 이제 28번입니다. 28번. 자, 여기도 수학 점수의 최빈값. 자, 아주 기출 단골 문제예요. 지금 계속해서 최빈값에 대해서 25번부터 연속해서 4문제를 풀어보고 있습니다. 다 기출이에요, 여러분. 자, 그러면 이번에 물어보고 있는 수학 점수의 최빈값은 보니까 지금 여기서는 줄기와 이끌림으로 나타내어 놓았는데 자료는 작은 것에서부터 큰 순서대로 나열해 놓았네요. 그럼 여기서 이제 가장 많이 등장한 게 몇인지 몇 점인지를 한번 보면 되겠어요. 자, 여기서 제일 많이 등장한 거 반복되는 수가 있는 걸 보면 되죠. 그럼 여기 보니까 3333 73점이 4번에 의해서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많은 수학 점수는 73점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어요. 자, 넘어가서 29번입니다. 자, 29번. 다음은 어느 학생 5명이 봉사활동을 한 시간인데 이 자료의 중앙값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자, 중앙값. 이제 기출문제 중에서 중앙값으로 넘어왔습니다. 자, 중앙값은 여러분 어떤 값이에요? 네, 전체 자료를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가장 가운데에 위치한 값을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자료의 중앙값을 구하기 위해선 먼저 나열부터 하는 것이 필요하겠어요. 4가 나왔다가 8이 나왔다가 10, 그 다음에 갑자기 7이 나오고 지금 순서가 정렬이 안 되어 있으니까 처음부터 4부터 정렬을 해보면 4, 그 다음은 6이죠. 6, 그 다음은 7, 그 다음은 8이고요. 그 다음은 10인데 여기서 이제 가장 가운데 위치한 값을 고르면 되니까 몇이겠어요? 네, 7이죠. 그래서 지금 다니는 시간이라서 답은 7시간에 해당하는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30번입니다. 자, 30번. 30번도 중앙값을 고르는 문제예요. 이제 또 다행히 이 문제에서는 작은 값부터 순서대로 나열을 잘 해놓았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중앙값을 찾으면 되겠죠. 7개 중에서 가장 가운데 위치해 있는 여기 24가 바로 이 자료의 중앙값이 되겠어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31번입니다. 31번은 여러분 기출인데 여기서 중앙값과 최빈값을 동시에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합을 구하는 문제인데 결국은 중앙값도 알아야 하고 최빈값도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죠. 자, 보니까 여기서는 이제 자료가 나열이 안 돼 있어요. 작은 값부터 순서대로 나열한 다음에 중앙값을 찾고 그 다음에 최빈값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나열 먼저 해볼까요? 여기서 가장 작은 값은 1이 있네요. 1을 쓰고 없애주고 그 다음에 작은 값은 3 있고요. 그 다음이 4네요. 4가 3번 나와 있어요. 4, 4, 4. 그 다음에 5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17.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중앙값은 가장 가운데 위치한 값은 어떤 거예요? 네, 4. 그리고 최빈값은 지금 4가 계속 3번 반복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앙값도 4고요. 최빈값도 4입니다. 그래서 둘을 합치면 몇이에요? 8이니까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개념 강의로 살펴본 모든 내용의 마무리였고요. 이제 36강으로 저와 함께하는 몬테 검정고시 수학 개념이 끝났습니다. 우리가 앞에서부터 가장 첫 번째 단원인 수와 연산부터 시작해서 문자와식, 함수, 기하, 확률과 통계까지 이제 전부 살펴봤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각각 개념을 듣고 문제를 풀고 또 해설을 듣고 했는데 여러분이 이제 앞 5개 단원을 다 끝내면서 또 어려웠던 부분도 있을 것이고 자주 틀렸던 파트도 있을 겁니다. 이제 남은 기간 동안 여러분이 계속해서 모의고사를 풀면서 공부할 텐데요. 동시에 여러분에게 추천하고 싶은 것은 앞에서부터 틀렸던 문제를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래서 내가 틀렸을 때 여러분 항상 틀렸던 문제의 이유를 적는 연습을 했을 거예요. 제가 모의고사를 칠 때마다 혹은 단원 정리를 할 때마다 여러분에게 틀렸던 것들 메타인지와 함께 좀 복습해 볼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권유했었는데요. 틀렸던 문제들 다시 한번 넘겨보면서 내가 어떤 이유로 틀렸었는지, 실수의 패턴들 혹은 개념으로 몰랐더라면 그 개념이 잘 메워져 있는지 다시 한번 풀어보면서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합니다. 내가 틀렸던 거 자주 틀리거든요. 문제의 오답의 원인까지도 함께 보시면서 내가 고쳐야 하는 습관이 있다면 그것들을 따로 정리하셔서 시험장에서는 반드시 하지 않도록 여러분 충분히 잘 풀 수 있는데 내가 실수를 잘한다. 그렇다면 그런 패턴들을 파악하시고 혹은 어려운 개념, 아직 잘 안 풀리는 거, 헷갈리는 것들이 있다면 그 부분을 다시 메워가는 시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의고사 치는 것이 여러분에게 점수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내가 외워야 하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시간이니까요. 마찬가지로 단원 정리를 했을 때도 여러분 틀렸던 거 파악하시고 내가 공부해야 할 부분이 어딘지 확인하셔서 이 남은 일주일 동안은 여러분이 지혜롭게 전략을 잘 짜셔서 꼭 시험장에서 좋은 결과를 얻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아주 일주일의 시간이 있어요. 이 주일 여러분 정말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가길 소원합니다. 리뉴젠 화이팅!